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경제학자 박정호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특임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전망, 신산업 육성 전략, 산업정책 등에 대한 것을 연구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입니다. 먼저 2022년 경제 전망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학회나 어느 세미나나 참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국가 경제는 점점 더 침체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봐도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국제은행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여러 곳에서 추정하고 있는 매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전망치가 이렇게 다시 집계할 때마다 다시 하방으로 재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 국면이 야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바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제 주요 국가의 월별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요, 더더욱 그러한 현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2, 4분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무려 16%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었고요. 미국과 유럽도 이미 목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8%에서 10% 좀 모자라는 숫자까지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확인되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 그리고 물가를 앞으로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요인들로 평가받는 근원 인플레이션 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요인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간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물가 인상이 예견됐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 전 인류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여했던 유동성마저도 100%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더 공급한 상황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X축의 왼쪽 끝단을 보시면 2008년,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발발한 그 시점에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의 수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 끝을 보시면 2019년도 12월로 찍혀 있죠. 즉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까지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만큼 기준금리를 올린 주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러 위험 상황을 표면적으로는 극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회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또 맞아서 한 번 더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게 됐단 사실이죠.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2022년 올해 이렇게 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근원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풀린 유동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요인은 이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회수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은 빠이빠이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학자들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그 연도를 찝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 저물가 기조보다는 고물가 기조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바로 그 이유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저물가 기조가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 체제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여태까지 아마 고물가 또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저물가 기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 연준 의장 재임 기간별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980년대 볼커 시절부터 지금 코로나19의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파웰 시점까지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고 있죠. 즉 미국 경제는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인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OECD 국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도 마찬가지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1980년대에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그 구간에서 점점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서 가장 낮아지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죠. 이처럼 우리는 지난 40여 년 기간 동안 한 번도 물가가 급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은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동안 공고했던 이 물가 기조, 이걸 바꾸는 원인이 뭐라고요? 많은 학자들은 인구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물가 기조 속에서 살았을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원리는 중국과 동유럽이 냉전이 끝나고 세계 시장에 편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과 동유럽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 바로 세계 시장에 편입되면서 저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전 세계에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물건을 생산했었을 때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많은 기업들이 더 싼 인건비와 더 싼 지대를 찾아서 중국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했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중국에 2억 명 이상 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요인을 제공해 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여타 국가들은 이렇게 중국에 공장을 짓고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었는데요. 서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동유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동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바로 전 세계 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동유럽에 생산 기지를 놓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을 대거 제공해준 중국과 동유럽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물가 기조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중국도 더 이상 값싼 근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싼 거야? 그렇다면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다시 비싸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근원적인 구조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물건을 대규모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를 찾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저물가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물가를 걱정해야 될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될 국제적 분쟁의 심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불황, 이런 경제적 불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 뒤에 연이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사회 현상 중에 하나는 정치적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점입니다. 이것도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같은 경우는 3, 4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완벽하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2010년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는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반정부 시위, 내전, 쿠데타, 전쟁 등이 유발될 수 있었겠죠. 바로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전개됐던 민주화 혁명을 우리가 자스민 혁명 또는 아랍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요가 유발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이 두 국가들이 바로 아랍의 봄에 소요됐던 많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확산되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좀처럼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수출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활로모색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소요가 일어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교역에 동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 국가들이 각각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하나의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었을 텐데 그 역할에서 빠지다 보면 당연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물건 생산이라는 건 저해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 역시도 앞으로 물가를 인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구조 때문에 또 한 가지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흐름 또한 앞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우려하게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구조가 이렇게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요, 당연히 부양해야 될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부양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비목으로 많은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부들은 먼 미래를 본 왕성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또한 소비자들 역시도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야 되다 보니까 호기심 어린 왕성한 소비 여력을 보여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도 저조하고 소비도 저조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이 살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투자, 소비, 고용이 침체 국면이라면 당연히 경제는 좀처럼 활로를 모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일순간 생산 가능 인구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면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적정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임금 교섭력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노후가 걱정인데 그 노후까지 대비할 충분한 보상을 받길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그것을 다시 가격에 전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는 학자들도 꽤 있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사실 전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밸류 체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유로운 교역이 차단돼서 물건을 제일 값싸게 또는 제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상실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물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난민 문제를 대하는 많은 국가의 태도가 지금 배타주의적인 성향이 높아지면서 이거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물가 인상을 걱정해야 될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모습인데요. 사실 초고령 사회가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정치적 회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국가들 중에서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던 이 유럽 국가들, 지금 코로나19를 대하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50대 초반이었던 분들은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60대 중반이 되셨을 거고요. 그때 50대 중반이었던 분들은 지금 70쯤 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경제는요, 사실상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동성, 혁신성, 순발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유럽 경제가 향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하나 더 올라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EU 체제, 유로존 체제가 슬슬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도는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유럽의 각 지역들이 우리는 분리 독립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치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던 지자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도에 스코틀랜드가 주민투표까지 해서 영국에 남을 것인지 분리독립 국가가 될 것인지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결정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부결돼서 영국에 남아있긴 합니다만 최근 스코틀랜드에는 다시 한번 투표해보자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이라든가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방,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 지자체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요인들을 원인으로 들면서 예전과 달리 우리가 우리들끼리 독립해서 살자라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다 보면 다시 옛 것이 그리워지고 뭔가 번잡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늘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체제, 유로존 체제와 같이 먼 미래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경제 구조, 맞지 않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식구처럼 지내보자라는 이 노력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걸 계속하느냐, 우리는 우리들끼리 자치해가면서 살겠다라는 목소리를 자꾸 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정치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제가 종종 강의할 때마다 하는 넌센스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14번째 인구 대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13번째 인구 대국은 이집트입니다.
한 1억 5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자, 그런데 14번째 인구 대국은 사실 국가가 아니라 난민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숫자가 1억 명이 넘은 상태라고 진단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난민 문제는 국제적인 새로운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수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정을 잘못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도 있고요. 또는 정치적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선택했거나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국가들이 그 이유는 다 다릅니다만 이렇게 난민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난민 문제를 더더욱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상기후 현상 때문인데요. 이제는 비가 내릴 때는 폭우가 내리고, 이제는 더위가 올 때는 폭염이 오고, 눈이 내릴 때는 폭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 모두 이상기후 현상,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큰 이견을 보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가뭄 횟수, 홍수 횟수, 태풍, 산불 등의 횟수를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발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상기후 현상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등지고 이제 자신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난민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요, 동남아시아의 젖줄 역할을 하는 메콩강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평생 대대손손 메콩강 유역에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면서 종사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저버리고 다시 기후 난민 아닌 기후 난민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발생 숫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2천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난민을 가장 많이 유발할 요인은 전쟁도 아니고요, 종교도 아니고요, 정치적 핍박도 아니고 자연재해라고 많이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국경을 봉쇄하거나 또는 철저히 국경을 엄중히 관리하는 형태를 많이 지향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다시 자유로운 국제적인 교육을 저해해서 또다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또 다른 국제사회에 전개되고 있는 흐름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니 물가 인상의 요인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증세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지난 코로나19 2년 동안 뜻하지 않게 방역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던 많은 소상공인들과 개인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된 것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자금이 필요한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가들이 어디서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유효한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이 뭐냐? 바로 우리나라에 장사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과세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많은 장사를 하고 수많은 돈을 벌어왔던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바탕으로 국내 국민들이나 국내에 지원해야 될 기업들에게 지원 자금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죠.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국가들은 세율을 낮추기도 하지만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가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세금을 조금 더 높일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감세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저지하고 오히려 다국적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원들을 확보해보자라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디지털세 도입입니다. 사실 디지털세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세팅한 국가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좀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2019년 3월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디지털세의 부과가 필요한 이유를 G20을 통해서 많은 국제사회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G20을 통해서 디지털세를 국제적인 어떤 아젠다로 세팅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많은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게 유럽의 국가들이 과세하려는 거구나 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 간의 조세 전쟁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형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G20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상당수가 유럽 국가들이었고요. 또한 유럽 국가들이 이 디지털세에 대한 도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주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를 바탕으로 그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받아 왔습니다. 그게 원칙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디지털세는 바로 그 원칙에서 완벽하게 비켜갈 수 있는 특성이 있죠. 뭡니까? 많은 국제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굳이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특정 국가에 얼마든지 서비스를 하면서 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과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애플과 구글, MS와 같은 회사의 주 사무소는 없고 그들은 아일랜드라든가 더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 세계 특히 유럽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세의 핵심은 주 사무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천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름 합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G20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유럽 국가와 미국 국가 간의 조세를 둘러싼 분쟁이다 라고 인식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것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는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결국 이 아젠다를 어디로 돌렸냐 하면요. G20이 아니라 OECD로 돌렸는데요. OECD는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밖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지털세를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디지털세라는 것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던, 납세를 하지 않았던 많은 다른 모든 대륙의 국가들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새로운 기준에 대한 논의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OECD에서 이 새로운 아젠다를 논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세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 때문에 때 아닌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터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들은요. 글로벌 법인세 추이인데요. 자꾸 이렇게 법인세가 거치는 비중이 낮아지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세목이라도 만들어서 부족한 세금을 벌충해야 될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세에 더욱더 찬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세의 납세 대상자가 될 기업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는 특성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더더욱 재정 수지가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세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디지털세에 대한 조입을 더욱더 조속하게 하자라는 분위기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 가지 묘수를 생각했나 봅니다.
처음에 디지털세의 과세의 대상은요, 흔히 말해서 플랫폼을 소유해서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주사무소가 없어서 납세하지 못했던 플랫폼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청구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요,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그 플랫폼이 그러한 소프트웨어만 플랫폼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가 가동되기 위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아젠다를 확장한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추가적인 세원입니다. 그 세원이 꼭 미국계 기업을 통해서만 받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그리고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간주되는 품목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하드웨어, 다시 말해서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인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또는 미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간주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라고 했었을 때는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소 낮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세 부과 대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내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국제적인 아젠다가 차차 바뀌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되는 기업들이 대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로 이렇게 변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로 특히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았던 국가들은 어떤 국가냐 하면요, 아직까지 개발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낮고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왕성한 소비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법인세율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계속해서 지출될 재정 부담을 다 감당하기 어렵고,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집행했던 재정을 벌충하기도 어려운 국가들이 이렇게 디지털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만든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가들마다 전개되고 있는 이 법인세 최고 세율도 아마 조만간에는 최고 세율의 대목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재정이 부족한 국가들이 더더욱 늘어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세는요, 신종 세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디지털세의 조세 부과의 방식은요, 통상적으로 너희가 우리나라에서 거두는 통상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디지털세를 내라라는 그런 맥락에서 세금을 세팅해 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이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초과 이익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LG전자가 유럽의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어느 연도에 거둔 매출이익이 또는 영업이익이 통상적으로 거둬진 이익이라고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서 디지털세 부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을 구분하는 그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논란거리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렇게 디지털세는 아직 객관적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 실제 실효세율에 대한 구간도요, 국가마다 또는 논의하는 학자들마다 그 편차가 워낙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다소 낮은 세율로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댐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종종 하는데요. 처음에 없었던 세목을 새로 만드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 세목에 과세 비율을, 과세 세율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교수님, 지금 디지털세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 금액은 얼마 안 된다던데요. 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없었던 세금이 추가로 걷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바로 세금을 더 납부하다 보니까 부족해진 자신들의 수익을 벌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시 또 제품 가격을 올려서 바로 세금을 전가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증세 분위기로 인해서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이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모든 요소들이 앞으로 우리가 고물가 기조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해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업들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길만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요, 높아진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증세 분위기,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들 기업들이 선택한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3D 프린팅을 통한 보호무역의 우회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WCO에서 최근 논의하고 있는 아젠다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논의되는 아젠다들을 보면 전부 3D 프린터이고 그 3D 프린터를 바탕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D 프린팅이 가져올 변화를 세관이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한 바가 있고요. 3D 프린터 소유자가 인쇄한 것은 유형의 거래인가 무형의 거래인가를 논의하는 세미나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까지 관세는 무형의 거래에는 부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 소유자가 도면만 전송한 것을, 그러면 이걸 도면을 전송해서 현지 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유형의 거래로 본다라고 한다면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도면이라는 디지털 파일이 넘어간 거니까 이걸 무형의 거래로 본다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관세 기구에서는 이거를 어느 거래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관원은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해외 설계 제품을 인쇄하는 3D 프린터 소유자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정부기관인가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3D 프린터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죠? 이 밖에도 3D 프린터 제품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D 프린터 소유자를 관리할 새로운 관세 협약 등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니 교수님,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제품을 만들거나 이럴 때 활용되는 기기인데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관세와 결부시킨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도표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주로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방식은 시제품을 만들 때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하거나요, 아니면 중고품으로 부품이 단종돼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때 그 단종된 부품을 소량으로 한두 개만 생산하고자 할 때 3D 프린터로 생산해서 제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D 프린터를 이런 범주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조의 선진국인 독일이라든가 천잔 제조 기술을 만들어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부품들, 최종재에 들어갈 여러 부품들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각 고객이 원하는 부품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로 바로 완제품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가 곧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데 활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위에와 같은 방식으로 아마 진행될 텐데요. 공급자의 공급자가 원자재를 제공하면
그 원자재를 바탕으로 누군가는 중간재를 만들고 그 중간재를 만들어서 다시 공급해주는 그 공급자들이 최종 조립 가공하는 제조사에게 그걸 넘겨줍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그걸 다 만들고 나서 이걸 국제적으로 유통해줄 유통회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구조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공급자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기업이 놓여져 있는 국가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기업의 국가와 제조 역할을 하는 국가와 유통업자, 소비자가 각각 다른 나라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품 소재 기계 장치를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중간재를 생산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죠. 그 중간재를 우리는 어디로 보내느냐? 다시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중국에서 그걸 조립 가공해서 전 세계 유통망인 여러 유통회사 또는 조선업 해운 회사들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요. 그렇게 유통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수중에 떨어지는 구조인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나라 한 나라를 건너갈 때마다 전 세계적인 증세 분위기 속에서 관세가 붙거나 추가적인 예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이 붙어질 경우 이제 최종 소비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제품들을 수중에 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자사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많은 기업들이 바로 밑에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최근 전개되고 있습니다. 3D 모델 공급자가 도면을 해당 소비 시장이 있는 국가 근처의 국가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인근 국가에 대규모 3D 프린터 설비를 구축해 놓은 거기에서 바로 이 도면에 맞춰서 물건을 생산한 다음에 최종 소비시장 근처로 바로 납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아주 심할 경우에는 맨 밑에와 같은 방식으로 3D 모델 공급자가 설계 도면을 소비시장이 있는 그 해당 국가로 바로 보내서 거기서 직접 생산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국제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특정 제조 거점 국가에서 무언가를 생산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보급하는 방식의 제조 방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각각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할 때마다 추가적인 세금이 붙기 때문에 제품이 좀처럼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제적으로 고민하는 범주는 오른쪽과 같이 각각의 소비 시장에서 3D 프린터와 같은 그런 설비를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직접 소비하게 하면 세관원을 통과하는 항만 같은 곳을 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결국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3D 프린터의 활용이 이제 시제품 제작을 넘어서 특정 소비자와 아니면 소수의 물건만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춤형 제품에서 사용됐던 범주를 또 한 번 넘어서 전통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전통 제조업 분야까지 그 활용폭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벌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BMW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BMW 내부에 여러 부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부품이 탑재된 제품을 먼 미래가 돼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제조가 단순해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부품의 개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제품들이 많은 것들이 기계장치에서 전기 전자장치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처럼 복잡다기한 부품들을 대거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처럼 많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레임으로 바로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 세계 경제와 산업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은 머릿속에서 아마 공포감에 휩싸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양반은 방송에 나와서 물가는 계속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증세 분위기가 열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앞으로 난민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다라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도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경제사에서는요 참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늘상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위기 속에서 항상 새로운 산업이 싹트고,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 오히려 급부상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큰 위기로 분류되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 이 대공황은 지난 20세기에 가장 인류에게 뼈아픈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대공황 이전에는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한 300여 개가 난립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은 이 대공황이라는 혹한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부도가 나거나 청산을 하거나 사업부를 다른 곳에 매각하는 등의 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회사는요 이 극심한 혹한기를 잘 견뎌냈는데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세 군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세계 회사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대공황이 끝나고 났더니 자신들의 그 수많은 경쟁자들이 전부 사업을 접거나 없어져 버렸고요, 이러한 무풍지대 속에서 반세기 이상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바로 위기를 극복만 하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시점이 생긴다는 게 이 대공황 시절의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 오일 쇼크 이전에는 전 세계 가전 시장을 미국 회사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RCA, 매그나박스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제품들을 공급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1차 오일 쇼크를 경험하고 나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심리가 바뀌었습니다. 선호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등치가 큰데 전기는 많이 잡아먹는 그런 가전제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도 높고 내구성도 좋은 그런 전자제품을 더 선호하는 걸로 완전히 시장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급격히 급부상하기 시작했던 회사들이 일본의 가전회사들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해외여행에서 그 현지에 있는 전기전자 가전 매장을 방문해 보면요 전부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소니, 파라소닉, 사뇨, 샤프, 내셔널, 다양한 일본 제품들이 진짜 전 세계 가전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자리에 우리의 삼성과 LG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위기가 도래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급부상해서 일본 가전 회사들도 지난 30-4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려올 수 있었던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물론 그 기회를 우리가 다시 가져왔지만요, 이러한 변화는 외국에서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작용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20% 초과 공급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한 20여 개의 회사들이 난립되어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 초과 공급 상황에 놓이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파산하거나 청산을 했고 사업부를 매각했고요, 오히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즈음에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를 더 감행했던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이 세 개의 회사는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2등 기업의 반열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큰 변화들이 위기 때는 늘상 있어 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제가 앞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많은 사항들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조심해 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지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경제 분야를 평생 공부해온 전문가도, 그리고 경제 현안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마저도 매달 경제 현안에 대해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변화기에는 전망치가 더더욱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경제학자 박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